신세계건설 2022년도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30%가 감소했습니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건설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 울산 전도사고 관련 모든 책임질 것. 파이낸셜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 천공 항탁이라고 해서 이 지하를 뚫을 때 쓰는 그런 기계죠. 원룸 건물 덮친 항탁이 해체 작업.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도급사 줄 돈 없어 신세계건설 800억 회사채 남일 아니네 비즈워치라는 데서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건설이 악재가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건설이 어떤 회사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찾았는데요. 물론 이 신세계그룹은 주종이 대형마트 사업을 중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신세계건설의 최대 주주가 이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42.7%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또 정용진 씨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모친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수로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로 소개되었지만 뉴스는 2022년 말 대표를 보면은 1961년생인 윤명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마트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1965년생 정두영은 신세계건설에 입사를 해서 뼈가 굵은 부사장으로 영업총괄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뉴스에는 자기가 다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났을 때 발빠르게 총수가 정모식인가 있죠. 자기의 모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제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하는데, 정영진 씨가 SNS에서 이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논다는 표현이 좀 결례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행보를 좀 했었죠. 그런데 이럴 때 신세계건설이 남의 회사가 아니고 이마트의 자회사라고 그런다면은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게 두목의 역할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소유 비율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면이 여유가 있어서 소개하기도 하는 거겠습니다. 주가는 올랐어요. 2022년 말에 16,550원인데 19,150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는 어떤 중견기업 수준, 중견기업 중에서도 조금 밑에 내려가는 수준의 건설 회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아파트 건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장은 스루프트회계 마케팅용으로 제가 좀 손쉽게 스루프트회계를 좀 비유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 내용을
스루폿 3개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노하우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기 누설 같은 그런 내용을 저는 좀 소개를 오픈해서 네이키드하게 거의 뭐 빨가벗고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가 말하자면은 시연을 했는데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6%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가 19.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2%나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또 8.7% 증가해서 적자 120억 원이 시연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31.3%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가 회계 손익을 보더라도 매출 원가가 매우 올랐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왜 크게 증가를 했느냐 하는 면을 스루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밑에다가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20억이 났지만은 총 포괄 손익은 727억 원이 흑자입니다. 그것이 보통은 법인세하고 관련이 없는 법인세 차감 후에 기타 포괄 손익이 869억 원이나 크게 났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재평가라기보다도 평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는 적자가 났지만은 가외로 흑자가 왕창 845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루폿 회계 영업이익까지만 중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또 외주비 포함입니다. 건설사는 2023년부터 외주비를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4%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와 그 다음에 외주비가 21.9%, 22%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8%가 더 높게 증가했죠. 자재비와 외주비가 크게 상승했다고 일자 추론하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적자가 나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재비와 외주비가 왜 크게 증가했느냐 하는 면을 우리는 또 추적을 해야 되겠죠. 운영비용은 7.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TOE 생산성 1 이하로 떨어졌고 적자 119억 원이 났습니다. 스루폿 영업 손실로는 그나마 원가 회계 손실보다는 7,400만 원 적게 손실이 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일반적인 WCAI 완성 건물과 미성 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 미성 공사라는 것은 제조업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제공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8억 거의 49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왜 증가를 했느냐 그러면은 미청구 공사 금액이 43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5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7,400만 원이 조금 더 손실을 더 보게 덜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업과 같은 수주 산업의 특징으로서는 수주 잔고가 궁금해지는데 이런 표현을 한 거 회계기간이 없는 저수준 관리 방식의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1조 아까 4천억 원대였는데 수주잔고가 2조 6천억 원이 되면은 한 1년 정도 수준을 약간 상회할 뿐으로
수주 잔고가 매우 낮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신규 그 수주액을 더 수주를 못한다 그러면은 2023년도 좀 불투명한 그런 경영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회계 기간이 들어가 있는 수주 사항을 표기해 줘야 된다. 수주 총액 이런 얘기 말고 전기에 이월된 수주 잔고가 얼마인데 신규 그 수주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기 납품액이 얼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2조 6천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뭘 느끼라는 거냐 이거죠. 기 납품액이 3조 6천억인데 2022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전의 매출액인데 이전에 2021년 것도 아니고 건설공사라는 게 한 뭐 2, 3년 장기 그런 거기 때문에 도대체 수주잔고를 표현하는 의도 내지는 목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수주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케이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으로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은 합계액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의 합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총 영업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조 4,444억 원이 됩니다. 죽을 사자가 4번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를 그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MC하고 OE하고 디커플링해서 나눕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그 외주비를 2023년도부터는 이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C가 21.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7.1%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재료비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요 재료비의 성격이 건설 투입인지 매입액인지 제가 요거를 그 꺾은 그 누인 글씨체로 한 이유는 단지 회사는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그냥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라든지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재료비라고 달랑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에 투입된 재료비인지 아니면은 재료비 매입액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 운영 비용 이거는 이제 외주비 빼면은 직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겠죠. 금액상으로는 6.5%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건설 비용에 비해서는 1.9% 2% 정도가 하락을 했다면은 역시 2차적인 부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하는데 PQ 여기 뭐 제조업 용어로 썼어요. 총 제조 비용이지만 총 건설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억 8,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그 건설 투입 재료비도 똑같이 43억 8,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PQ 총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2번은 회사가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결국 아까 그 43억 8,400만 원은 미천고 공사의 증감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미천고 공사 증감액을 비교를 하면은 그 금액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대손 삼각, 삼각 또는 환입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866명으로서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2021년도에는 한 60여 명이 증가를 했죠. 평균 임금이 1억 1,60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수준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안전관리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도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얘기하는 데가 없는데 이게 외주비 비례해서 몇 프로 정도인가 안전관리 비율을 산출해 보니까 과거 2년 동안은 1%가 똑같이 1.03%인데 똑같이 나오는데 왜 2022년도만 0.86으로 0.17%가 감소했느냐? 말하자면 항타기가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났느냐 등등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결국 돈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 돈을 안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쓸 돈을 안 썼다. 예년에 1%가 넘는 그 안전관리비를 썼는데 안전관리비를 안 썼다. 이렇게 봐야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급수수료 19.6%가 올랐고요. 지금 구두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건설회사는 아니지만은 이 공장 증설이는 이런 거 봐서 하도급을 하면은 건설업법상 또 그 노동법이나 뭐 이런 그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등등에 의해서는 하도급 업체의 표준 안전관리비를 몇 프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2022년도에 뭔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고맙게도 이 신세계 건설은 계정 과목에 비용 경비 과목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표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인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표준 안전관리비를 대형 건설사도 표기를 안 하는데 신세계 건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안전사고는 낮지만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미천고공사 포함인데 회전율이 매우 높습니다. 미천고공사 진행 중인 공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수로분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회사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 자재 때는 일반적으로 2021년도, 2022년도 건설 자재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건설 중단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둔촌 아파트 재건축 쪽에서도 건설사들이 건설 중단을 하는 이유가 수주 도급액을 더 올려주지 않는 한은 건설 자재비가 너무 예상 외로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대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반증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사가 반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거를 제가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가격 판매 추이를 그동안에 쭉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요건 읽으면서 제 어떤 분석의 어떤 기준이다 그럴지 아니면은 분석하는 마인드에 대한 어떤 이 결정을 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 1차 50개 업체 분석 시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의 무죄 입증을 위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분석한 경험치로 볼 때는 원재료 및 제품 가격이 공시 샘플이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통계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지표 비교에 의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 반증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기업의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향후 더 이상의 추이 분석에 의한 무죄 입증 작업은 분석 에너지 낭비로 결정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분석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도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를 또 추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이제는 없다. 자관 그 경영평가 지표가 상반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의견만 제시해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논리 도구로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겁니다. if 만약 뭐뭐하 되면은 그러면은 then 뭐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필연적으로 입증을 위해 그 존재할 다른 증거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로 다시 풀면은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반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상대적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그 분석 원재료 가격 및 수주 판매 가격 추적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시간 낭비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기업이 변론을 해야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죠. 공짜로는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변론을 해준다 그러면 투명성 법정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증거들을 제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 프로로 공개하라. 재고자산 명세의 그 맨 위에 그 항목에 재고자산의 흐름 양식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상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말하자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이 두 가지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간 사업보고서에서는 현금 재무지표까지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이 1,000억 원이나 투자한 거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실제 현금이 투자됐다기보다는 유용자산 재평가에 의해 가지고 유용자산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인식할 때는 현금이 1,000억가량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세후 현금 순이익이 1,32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현금 수익률로는 1.9%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52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앞에 그 뉴스 보도에 나왔듯이 회사채 같은 거로 말하자면 필요 자금을 동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관 이런 그 큰 금액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쭉 그 거의 무차익 경영으로 일관했는데 16.7%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금 이자 지급률은 그 3%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는 이 성립이 안 될 만큼 차이가 있는 그 금액인데 굳이 이것은 좀 더 추적해 볼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 그 151억 원이 주주들한테 현금이 돌아갔습니다. 요거 2021년이나 2020년도는 이익 배당률로 해석이 되는데 2022년도에 4.4%로 크게 이익 배당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본 변동표에 추적을 해본 내용은 다음 장에 얘기를 하겠고요.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현금도 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538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보포율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이익 잉여금률은 300%로 22.2%가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신정 자본증권 이자 쪽이 아까 2몇 %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신정 자본증권 상환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현금 배당과 신종 자본증권 이자가 이익 배당률 성격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년간 48억 원씩 경영성과에 무관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거꾸로 151억 원이 주주들한테 나간 돈이다. 신종 자본증권 상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에 적자가 났으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1조 7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1조 7,300억 정도를 하면은 한 14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재고를 10% 증가한다 그러면은 252억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원가 회계에는 재고를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죠. 10%를 줄인다 그러면 적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미천공사 포함입니다.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 어떤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이 흐름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스루프트 회계에는 계속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좌우로 대립해 가지고 표현을 한 바입니다. 결론은 스루프트 회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스루프 관점으로 보면은 1조 7,40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원가 회계 쪽에서 1조 7,300억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대로 하더라도 한 97억 정도는 스루프상으로 남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회전율을 16.4회전, 40 아까 몇 회전인가, 그런데 이걸 50회전까지 올리기만 한다면은 매출은 2조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600억을 시현할 수 있다. 대신 재고가 줄어든다면은 영업 원가 회계처럼 이 적자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비용들은 변동이 없을 거고, 계약 금액 당시에 예상 영업이익 97억 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스루풋으로 예측해보는 손익분기점 수준 1억 7,300만 원 하더라도 원가 회계는 뭐 거기도 조금 남습니다만은 한 97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망을 할 때는 한 256억 원을 바라봤는데, 이것보다도 더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50회전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기존에 수주받은 공사들을 적기에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을 인식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세계 건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